고요한 밤, 태국 푸켓의 고급 리조트 해변을 굽어보는 근사한 레스토랑. 촛불은 은은하게 흔들리고 붉은 장미 한 송이가 유리병 안에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호화로운 요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곧 벌어질 배극의 섬뜩한 배경이라는 것을 지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만들어낸 어쩌면 그녀만의 환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이게 믿어져요?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라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 지연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고 그녀의 삶은 이 남편과의 평범한 행복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 민식은 마지못해 건성으로 와인잔을 부딪혔을 뿐입니다. 그러게, 시간 참 빠르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그 눈빛은 이 모든 로맨틱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은 잠시 멈추어 그들의 20년을 되돌아봅니다. 결혼 20년, 20회를 함께한 관계는 단순한 남녀의 연애를 넘어 복잡하게 얽힌 사회적 경제적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성인이 된 두 자녀와 공유된 재산,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인연들이 엮인 거대한 구조물. 지연에게 이 20년은 견고한 성벽이었지만 민식에게는 그저 깨부수고 넘어서야 할 감옥의 벽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자리, 20년의 정점은 가장 깊은 심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은 테이블 위로 민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평생을 약속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수진이랑 민우도 다 컸으니 앞으론 우리 둘만의 시간도 많이 가지고, 응? 민식은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연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버려야 할 물건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어두운 표정을 금세 알아차리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걱정 있어? 아까부터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민식은 준비된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래. 지연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민식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여행 와서까지 회사 생각하지 마. 20주년 기념으로 내가 이거 하나하나 얼마나 공들여 준비했는데 그녀는 진심을 다해 이 순간을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노력은 민식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지연은 그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민식은 그제야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알았어. 회사 일은 이제 싹 잊어버릴게. 바로 그때 민식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민식이 화면을 슬쩍 확인하자 설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진동을 무음으로 바꿨지만 지연의 시선은 이미 그 화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설아, 회사의 후배 이름이었지만 그녀는 그저 회사 일이라는 민식의 변명을 믿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 20년간 결혼 생활을 지탱해온 본능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민식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잠깐, 나 화장실 좀 급해서 금방 올게. 지연은 이 좋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이 좋은 분위기에 꼭 지금 가야 해? 스테이크 나오자마자 금방 온다니까. 민식은 지연의 손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가는 청 레스토랑 구석진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민식은 재빨리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대체 언제 올 거야? 빨리 좀 끝내. 민식은 주위를 날카롭게 살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 오늘 밤에 확실하게 끝낼 거니까. 그냥 깔끔하게 사고처럼 처리해.
좋은 생각이야. 걱정 말고 기다려. 그의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을 처리해야 하는 냉정한 사업가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식이 테이블로 돌아오자 지연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이네. 어디 아픈 거야? 아니라니까. 괜찮아. 민식은 자리에 앉자마자 또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밑에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지연은 끝내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만큼은 휴대폰 좀 꺼두면 안 될까? 지금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잖아. 민식은 그제야 황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 미안. 이제 정말 안 볼게. 지연은 애써 분위기를 바꾸려 스테이크를 썰며 밝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대학 가면 우리 여행 더 자주 다니자. 우리끼리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아? 그래, 그러자. 민식이 건성으로 대답하며 창밖 어딘가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연이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땡그랑 소리와 함께 떨어뜨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 여보, 나 갑자기 머리가 왜 이러지? 지연은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꾹 누르며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너무 어지러워. 민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간적으로 성광 같은 초조함이 스쳤지만 그것은 아내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기다리던 타이밍이 왔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뇌를 누르는 듯한 격렬한 두통, 치아가 흐려지는 성광암정, 전형적인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와인에 몰래 섞은 약물이 신경계를 자극한 결과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많이 아파? 약이라도 가져올까? 민식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걱정스러웠지만 그 손길은 지연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듯 그녀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비행기 타고 와서 피곤해서 그런가 봐. 민식은 지연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바닷바람 좀 쐬면 나아질지도 몰라. 우리 해변으로 산책 갈까? 달빛도 밝고 파도 소리도 들으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지연은 남편의 다정한 말에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신선한 공기 쐬면 좀 나아지겠지. 그녀는 남편의 제안이 자신을 살해할 장소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의 팔에 몸을 기댄 채 일어섰습니다. 민식은 지연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가자. 서두를 필요 없어.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서자 종업원이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지연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조트를 벗어나 한적한 해변으로 향하는 동안 지연은 민식의 팔에 몸을 기댄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지럼증은 가시지 않았지만 남편이 곁에 있어 든든했습니다. 여보, 파도 소리 정말 좋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민식은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주변을 살필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인적이 완전히 사라지자 지연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왜 대답이 없어? 내 말 듣고 있어? 지연이 고개를 들어 민식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어 민식을 바라봤을 때 그의 눈빛은 이미 낯선 타인의 그것이었습니다. 민식은 갑자기 우뚝 걸음을 멈추고 지연의 팔을 거칠게 놓아버렸습니다. 중심을 잃은 지연이 비틀거리며 겨우 균형을 잡았지만 그녀의 뇌를 짓누르는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여보, 왜 그래? 사방은 어두웠고 오직 희미한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 한적한 해변이었습니다. 민식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혼하자.
지연은 멍하니 민식을 쳐다봤습니다.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했어? 민식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똑똑히 반복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했어. 지연은 기가 막힌 듯 터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 오늘 우리 결혼 20주년이야. 농담 아니야. 나 만나는 사람 있어. 민식의 냉정한 한마디는 지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뇌출혈의 고통과 심장의 고통이 뒤섞여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다른 사람? 누구? 설마, 아니지? 회사 후배서라. 우리 사귄 지 3년 됐어. 민식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말하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3년의 시간, 지연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들조차 민식에게는 설아와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짜여진 각본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가 결혼기념일에 그녀를 태국으로 데려온 이유. 지연은 지금 겪는 배신의 고통이 뇌출혈의 물리적 고통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공포에 질린 듯 뒷걸음질 치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야? 속인 게 아니라 그냥 각자 필요한 대로 산 거지. 뭘 그렇게 놀라? 민식은 경멸하듯 비웃었습니다. 우리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수진이랑 민우는 어떡하고? 지연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애들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넌 그냥 이 여행에서 조용히 사라져주면 돼. 민식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라지라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연이 경악하며 되물었습니다. 당신 앞으로든 보험금이 꽤 되더라고. 당신 부모님이 물려준 그 유산도 탐나고 설아랑 새로 시작하려면 그 돈이 다 필요해. 민식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날 태국까지 데려온 거야? 여기서 날 없애려고? 똑똑하네. 이제야 알아차렸어? 민식은 마치 재미있는 놀이라도 하듯 조롱했습니다. 극심한 충격으로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팠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지는 배신의 고통입니다. 20년의 삶을 함께한 파트너가 세상의 모든 규칙과 도덕을 무시하고 오직 돈과 탐욕 때문에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사실. 이 비극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낳은 비정한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농담이라고 해줘. 응? 지연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뇌출혈 증상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숨이 지연의 시야가 순식간에 흐릿해지더니 그녀는 그대로 차가운 모래사장 위로 쓰러졌습니다. 민식은 쓰러진 지연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타이밍하고는 지연아, 어차피 죽을 거면 좀 더 빨리 죽지. 왜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드니?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식은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지연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결혼 반지에 꽂혔습니다. 저것까지 가져가면 안 되지. 민식은 굳어가는 아내의 손에서 결혼 반지를 빼더니 바닷속으로 있는 힘껏 던져 버렸습니다. 반지는 밤바다를 가르는 작은 포물선을 그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의 유일한 상징이 그렇게 어이없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민식은 곧바로 지연의 발목을 붙잡고 근처에 있는 큰 바위 뒤편으로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모래 위에 지연이 끌려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민식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발로 모래를 툭툭 차서 그 흔적을 지웠습니다. 지연을 바위 틈 사이에 대충 숨기듯 밀어넣고 민식은 지연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휴대폰이랑 지갑은 가져가야지. 흔적을 남길 순 없잖아. 민식은 지연의 소지품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게. 어차피 듣지도 못하잖아. 다음 날 새벽, 리조트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민식은 프런트로 다가가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초조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창작 요소 배우의 연기. 그는 전날 밤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완벽한 남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눈가는 붉게 물들이고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제 아내가 어젯밤에 산책 나간다고 하고는 아직 안 돌아왔어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몇 시쯤 나가셨는데요? 밤 10시쯤이었어요. 해변 산책 간다고 했는데 제가 피곤해서 먼저 잠들었거든요. 아, 어떡하죠? 민식이 불안한 척 손을 비비며 연기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겠어요? 직원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실종 신고 좀 빨리. 아, 그런데 한국에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들어가 봐야 하거든요. 회사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민식은 미리 준비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식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분이 실종되셨는데 그냥 가신다고요? 회사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요. 여기 제 연락처니까 찾으면 바로 좀 알려주세요. 가봐야 해서. 민식은 서둘러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회사 일이라는 사회적 거울을 방패 삼아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은폐했습니다. 돈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내의 목숨을 버린 이 비정한 남편은 그렇게 세상의 눈을 속인 채 유유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모래사장 위에 버려진 한때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였던 여인의 희미한 숨결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푸켓의 이른 아침 해변,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차가운 밤의 흔적을 지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조깅을 하던 조명이 바 물병을 들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명희는 바위 근처 그늘을 찾아 시원한 물을 마시려 다가갔습니다. 태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하던 그녀는 얼마 전 한국에서 남편과의 이혼을 정리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낯선 곳에서 홀로 서기를 연습하던 그녀의 외로운 발걸음이 또 다른 비극적인 삶과 교차하게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아주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지? 고양이 소린가? 명희가 소리가 나는 바위 뒤편을 무심코 돌아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명희가 황급히 지연에게 달려가 코에 손을 대보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숨은 붙어 있어. 이봐요. 정신 좀 차려봐요. 제 말 들려요? 지연이 아주 희미하게 눈을 떴다가 이내 다시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모래에 지시겨져 있었고 창백한 뺨에 묻은 모래 사이로 핏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명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해변가예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명희가 지연의 얼굴에 잔뜩 묻은 모래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정신 잃으면 안 돼요. 지연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뇌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요원들이 지연을 들것에 조심스럽게 실었습니다. 명희는 망설임 없이 구급차에 따라 타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명희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손을 모으고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앞을 지키던 의사가 명희에게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머리를 심하게 다치신 것 같습니다. 뇌출혈이 보여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생명은 건질 수 있지만 후유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창작 요소 의학적 묘사, 뇌출혈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특히 그녀처럼 외부 충격 없이 발생한 경우 격렬한 스트레스나 약물 복용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뇌는 남편의 배신이라는 정신적 충격과 민식이 투여한 약물이라는 물리적 공격을 동시에 받아 파열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녀의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생에 대한 강한 의지가 남아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한 달 후 태국 푸켓의 병원 복도, 따스한 햇살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명희가 휠체어를 밀며 지연과 함께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직 언어 능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오른쪽 몸에 마비 증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던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 저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이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절박하게 흔들렸습니다. 벌써요. 지연이 겨우 회복한 왼팔로 명희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었습니다. 명희가 휠체어를 멈추고 지연의 앞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맞췄습니다. 한 달 살기로 왔는데 비자 기간이 다 끝나가요. 한국에 제 빵집도 있고. 명희가 미안함에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정말 더 있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지연 씨 혼자 이렇게 두고 가려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연의 눈에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 혼자서 여기 어떠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명희가 지연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았습니다. 지연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이렇게 살아남았잖아요. 명희에게 지연은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해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기에 지연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절망의 문턱에 선 지연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싶은 본능적인 동료애를 느꼈습니다. 명희가 지연을 격려하듯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명희가 가방을 뒤적이며 작은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받아요. 명희가 통장과 현금이 든 봉투를 지연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여기 제 비상금 통장이에요. 병원비 결제하고 나니 구제하고 나니 5~3만 원 정도 들어있어요. 지연이 불에 댄 듯 손을 빼려 하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어떡해요. 이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꼭 갚아요. 알겠죠? 명희가 지연의 손 위로 봉투를 다시 굳게 쥐어주었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혼자 됐을 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명희가 반대쪽 주머니에서 또 다른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빵집 주소예요. 응암동에 있는 아주 작은 가게예요.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여기 제 전화번호도 적어뒀어요. 무슨 일이 있거나 한국 오게 되면 연락해요. 꼭이에요. 알았죠? 지연이 명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 은혜를 제가 평생. 명희가 지연을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은혜라니요? 우리 친구잖아요. 친구끼리 당연한 거예요. 일주일 후 명희가 떠난 후 지연은 태국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재활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깔끔한 시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낡은 건물의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지고 천장의 에어컨은 되눈만 낼 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좁은 병실에는 환자 6명이 빽빽하게 누워 숨 막히는 공기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호화로운 삶과는 극과 극인 환경이었습니다. 지연이 삐걱거리는 침대에 누워 느릿느릿 돌아가는 천장의 낡은 선풍기를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민우야, 엄마가 꼭 돌아갈게. 지연이 혼잣말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복수를 향한 다짐을 새겼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지연이 끙끙거리며 침대 난간을 붙잡고 일어서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어서야 해. 지연이 이를 악물고 바닥을 짚으며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때 젊은 간호사 Y가 병실로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위험해요. 혼자 하면 안 돼요. Y는 서툰 한국어로 외치며 지연을 얼른 부축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 같이 해요. Y가 지연의 허리를 단단히 받쳐주며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지연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부들부들 떨리는 왼발로 간신히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마비된 오른발을 질질 끌듯이 움직여 또 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와, 잘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Y가 진심으로 격려하며 아이처럼 박수를 쳤습니다. 지연이 숨을 헐떡이며 세 걸음을 더 걸었습니다. 수진, 민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재활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남편에게 복수하고 아이들을 되찾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투쟁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두 달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이제 보행기를 잡고 복도를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일어나 걷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10, 20, 100. 지연이 독하게 걸음수를 세며 어두운 복도를 수없이 왕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민식에 대한 증오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이 그녀를 지탱하는 동력이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지연이 Y에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지연은 아직 자유롭지 못한 왼손으로 삐뚤지만 힘주어 한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Y, 당신은 나에게 천사예요. Y가 그 글을 앉은 자리에서 읽어보더니 그만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지연 씨, 정말 강해요. 최고예요. Y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신 나 한국 음식 만드는 법 가르쳐줘요. 나도 배우고 싶어요. 김치. 지연이 그 말에 모처럼 환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 시각 한국 서울의 번듯한 변호사 사무실. 민식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중하게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배우자 실종 신고 후 3년이 경과했으니 이제 법원에 사망 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식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데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충분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될 겁니다. 민식은 펜을 만지작거리며 가장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죠? 사망 선고가 확정되면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확인해 보니 1억이 넘는 큰 금액이네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척했습니다. 그 외에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랑 예금도 꽤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민식이 다음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강민식 씨가 상속 가능합니다. 자녀들과 공동 상속이지만 아직 미성년자니까 강민식 씨가 관리하시면 됩니다. 민식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사망 선고. 이는 실종자의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남겨진 사람들의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민식에게 이 법은 아내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녀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챌 수 있는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인을 완성한 셈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펜은 그의 도덕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칼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지옥 같은 6개월이 흘러 법원에서
마침내 지연의 사망 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민식이 법원 정문을 나서며 기다렸다는 듯이 설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아야, 다 끝났어. 이제 우리 결혼할 수 있어. 전화기 너머 설아의 앙칼지고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아, 오빠. 잘했어. 빨리 와. 우리 축하 파티하자. 그날 밤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민식과 설아가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설아는 민식의 팔에 매달리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근데 오빠, 애들은 어떻게 설득할 거야? 이미 다 말했어. 엄마가 태국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근데 걔네가 순순히 믿어? 설아가 의심스럽다는 듯 샴페인을 홀짝였습니다. 믿든 안 믿든 이제 어쩔 거야? 걔네 엄마는 이제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죽은 사람이야. 민식이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식이 싸늘한 표정으로 거실에 수진과 민우를 불러 앉혔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오늘 법원에서 엄마 사망 선고가 정식으로 났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민식을 쳐다봤습니다. 사망 선고, 시신도 못 찾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3년이 지났잖아. 법적으로 그렇게 인정된 거야. 이제 끝났어. 민식이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중학생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죽은 거예요? 아빠, 그래.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그만 받아들여. 그리고 민식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치 통보하듯 이어갔습니다. 다음 달에 나서라 이모와 결혼한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죽은 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결혼을 해요. 김수진, 말 조심해. 너희도 생각해서 새엄마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야. 민식이 아이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새엄마 따위 필요 없다고요. 우리한테 엄마는 이 세상에 딱 한 분뿐이에요. 수진이 억울함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외쳤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 엄마 수영선수 출신인데 어떻게 바다에서 그렇게 쉽게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민식이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분노한 척 탁자를 쾅 내리쳤습니다. 그만해.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민우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없어져서 좋으신 것 같이 보이네요. 민식이 살벌한 눈으로 민우를 노려봤습니다. 뭐, 강민우,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우가 감정을 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이 쾅 닫히고 민우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 지연과 환하게 웃으며 찍은 낡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우가 사진을 꺼내 들고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죠. 어딘가에 살아 계신 거죠. 그렇죠. 엄마. 민우의 침착함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의심은 민식의 계획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3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걷는 지연은 지팡이에 겨우 몸을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불안정했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내 나라, 내 아이들이 있는 곳. 저 멀리서 명희가 지연을 발견하고 한달음에 달려와 지연을 와락져 안았습니다. 지연 씨,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지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희 씨, 정말 고마워요. 나 잊지 않고 이렇게 마중까지 나와주고. 명희가 지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와야죠. 자, 일단 우리 빵집으로 바로 가실래요? 지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명희 씨, 나 먼저 우리 집에 가보고 싶어요. 명희가 순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겠어요? 혹시라도 그 인간이 있으면 어떡해요?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요. 내 새끼들 어떻게 사는지 얼굴이라도 한번.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명희는 지연의 마음을 안다는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의 팔을 단단히 부축했습니다. 택시 안. 지연은 3년 만에 마주하는 서울 풍경을 쓸쓸히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낯설게 변했지만 익숙한 거리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아파왔습니다. 창작 요소 기양의 심리적 고통 3년. 살아 돌아온 망자에게 시간은 멈추어 있었지만 세상은 쉼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녀가 꿈에서도 그리던 이 도시, 서울. 하지만 이 도시는 그녀를 망자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신의 법적 죽음이 지연의 현실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기사님, 강남 5성 아파트로 가주세요. 택시가 익숙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자 지연의 가슴은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1층의 한 집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우리 집이에요. 택시에서 내린 지연이 홀린 듯이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명희가 뒤따라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 씨, 정말 올라가실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에 도착한 지연이 꿈에서도 그리던 집 앞에 섰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도무지 비밀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던 숫자를 힘겹게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삐차갑고 날카로운 오류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20년 동안 지켜온 가정이 단 하나의 비밀번호 오류로 그녀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남편 민식이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지연이 다시 한번 애타는 마음으로 시도했지만 역시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 인간이 비밀번호를 바꿨나? 지연이 절망감에 무너지듯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맛있어요. 분명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새엄마가 만든 케이크가 그렇게 맛있어? 지연이 그토록 증오하던 민식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엄마 최고. 어린 민우의 밝은 목소리가 지연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엄청난 충격을 받아 문 앞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민우가 저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는구나. 문 안쪽에서 설아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 우리 민우는 뭐든 잘 먹어서 너무 예뻐. 수진이도 더 먹어. 응? 감사해요. 수진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지연의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나 없이도 저렇게 행복하게. 지연이 가슴을 치며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가장 보고 싶었던 아이들. 그런데 아이들은 자신을 버린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내가 나타나 저 행복을 깨버리면 저 아이들이 날 원망하고 불행해지지 않을까? 라는 끔찍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복수와 모성애라는 두 개의 거대한 감정이 그녀의 영혼을 갈라놓았습니다. 복수는 정당했지만 그 복수의 칼날이 아이들의 행복을 해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명희가 지연을 황급히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지연 씨, 일어나요? 제발, 이러다 사람 나오면 어떡해요. 명희가 지연을 부축했지만 지연은 차가운 바닥에서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저 행복을 내가 깨버리면 저 아이들이 날 원망하고 불행해질까봐.
나 무서워. 명희 씨? 지연이 절규하듯 울먹였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고 열리고 이웃 주민이 내렸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이웃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가 황급히 지연을 가리듯 막아서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잠시 어지러워하셔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명희가 지연을 거의 끌다시피 부축해 비상계단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연 씨, 일단 여기서 벗어나요. 우리 빵집으로 가요. 네? 두 사람이 아파트를 빠져나와 도망치듯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명희의 낡고 작은 빵집으로 향하는 길, 지연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아파트를 보며 자신이 3년 전 푸켓 해변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절망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녀를 세상에서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명희의 작은 빵집, 그 2층에 딸린 작은 방, 지연은 슬픔에 잠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집 앞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은 후 지연은 사흘째 물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회복을 위해 극한의 고통을 감수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녀의 생존 의지마저 꺾어버릴 듯했습니다. 명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죽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 씨, 제발 뭐라도 좀 먹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요. 굶어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명희가 답답하다는 듯 숟가락을 들어 지연의 입에 억지로 가져갔습니다. 지연 씨, 애들이 아빠랑 새엄마 무서워서 억지로 웃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일단 만나봐야 알죠. 내가 나타나면 애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겠어요. 지연이 아이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명희가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숨어 지낼 건데요? 증거가 필요해요. 강민식 그 인간이 날 버렸다는 증거가. 지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명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연의 옆에 걸터 앉았습니다. 지연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일단 내가 아이들 근황이라도 어떻게든 알아볼게요. 며칠 후 명희가 노트북을 들고 다급하게 지연의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지연 씨, 이것 좀 봐요. 수진이 SNS 찾았어요. 명희가 노트북 화면을 지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의 앳된 얼굴이 담긴 프로필 사진이 화면 가득 떴습니다. 아, 내 딸.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 속 수진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 씨 젊을 때랑 똑 닮았네. 명희가 사진들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넘길수록 명희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세상에, 근데 지연 씨, 사진마다 들고 있는 가방이랑 입은 옷이 장난이 아닌데요? 명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창작 요소, 사회적 문화적 배경, 이게 다 뭐예요? 프라다, 구찌, 샤넬. 아니, 고등학생한테 저런 걸 다 사준다고요? 명희가 기가 막힌 듯 저를 찾습니다. 지연이 사라진 후 민식과 설아는 아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물질적 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수지는 친구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 고가의 선물들을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공허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수진이 환심 사려고 저런 걸 사준 건가? 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명희가 빵집에서 쓸 중고 오븐을 알아보려고 중고거래 앱을 살피다가 갑자기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졌습니다. 지연 씨, 이것 좀 빨리 와서 봐요. 명희가 지연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수진이 아산아스에서 봤던 그 가방이랑 옷이랑 전부 똑같은 것 같은데, 맞죠? 지연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맞아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들고 있던 바로 그 가방이야. 수진이가 왜 이걸 팔까요? 그러게요. 뭔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이유라도 있는 거 아닐까요? 지연이 명희의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한번 연락해 볼게요. 지연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라다 머리띠 구매하고 싶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4명만 원입니다. 직거래 하실래요? 입금해드릴 테니 문 앞에 두시면 찾아갈게요. 네, 가능해요. 판매자가 쉽게 응했습니다. 지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 확인을 위해 입력했습니다. 주소 먼저 알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지연의 심장을 먹게 하는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강남 5성 아파트 106동 4호입니다. 그것은 지연이 20년 동안 살았던, 그리고 지금도 민식과 아이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집 주소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새엄마가 사준 고가의 물건을 몰래 팔아 돈을 모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집 주소야. 우리 수진이가 맞아요. 명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물건들을 몰래 파는 걸까요? 아빠한테 돈을 못 받나? 지연이 불안감에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혹시 박설아 그 여자가 애들을.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늦은 밤 명희의 빵집 주방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명희가 테이블 위 장부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 씨, 어떡하죠? 이번 달도 또 적자예요. 이러다가 정말 가게 문 닫아야 할지도 몰라요. 지연이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때문에? 명희 씨가 저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요. 명희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지연 씨 탓이 왜요? 원래도 장사가 잘 안 됐어요. 동네에 큰 빵집들이 하도 많이 생겨서. 지연이 굳은 표정으로 무언가를 결심한 듯 갑자기 눈을 빛냈습니다. 명희 씨, 제가 특별한 쿠키를 만들어 볼게요. 특별한 쿠키요? 명희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자주 만들어주던 웃는 얼굴 쿠키예요. 지연이 주방으로 들어가 밀가루와 버터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할 수 있어. 지연이 스스로를 다독이며 반죽을 이어갔습니다. 반죽을 하면서 지연의 머릿속에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7살 수진이 부엌에서 웃으며 말하던 그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도 쿠키 만들어 볼래? 엄마 얼굴이랑 똑같이 만들 거야. 어린 수진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반죽을 만들었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아, 맞다. 엄마, 여기 점도 찍어야 해. 엄마, 여기 눈 밑에 점 있잖아. 수진이 초콜릿 칩을 들고 제잘거리며 왼쪽 눈 밑에 점을 찍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4살 민우는 누나를 따라하며 서툰 손으로 쿠키를 주무르곤 했습니다. 엄마 예뻐. 쿠키도 예뻐. 행복했던 기억에 지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덜어졌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훔치고 다시 반죽으로 동그란 얼굴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 2개와 환하게 웃는 입을 그렸습니다. 여기 우리 수진이가 말한 점. 지연이 초콜릿으로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을 정성껏 찍었습니다. 지연은 완성된 쿠키를 바라보다가 반대쪽 눈에 흘러내리는 눈물 한 방울을 반죽으로 덧붙였습니다. 웃고 있지만 이제는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명희가 주방으로 들어왔다가 그 기묘한 쿠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지연 씨, 이게 뭐예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물은 왜? 지연이 쿠키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꼭 이래요.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웃음이 나다가도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눈물이 나요.
명희가 쿠키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점이 정말 지연 씨 눈 밑점이랑 똑같네요. 수진이가 꼭 넣어 달라고 했어요. 엄마랑 똑같아야 한다고. 정말 특별하네요. 근데 이렇게 슬픈 쿠키가 과연 팔릴까요? 명희가 솔직한 우려를 표했지만 지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쿠키는 그냥 쿠키가 아니에요. 분명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거예요. 두 사람은 그날 밤 꼬박 날을 세워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명희는 완성된 쿠키를 포장하며 물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당장 팔아볼까요? 네. 가격은 너무 비싸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퍼질 수 있게. 명희가 지연의 깊은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가격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빵집 문이 열리자마자 첫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진열대에 쿠키를 발견한 젊은 여성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쿠키는 뭐예요? 처음 보는데 너무 독특해요. 아, 이거요. 새로 출시한 눈물 쿠키예요. 웃으면서도 슬픈 사연이 있는 쿠키죠. 아, 진짜 특별하고 예쁜데요. 손님은 휴대폰을 꺼내 쿠키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제 아산아세 좀 올려도 돼요? 물론이죠. 당연하죠. 예쁘게 좀 많이 알려주세요. 명희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눈물 쿠키 사진은 아산아스를 타고 무섭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면서 우는 쿠키, 엄마의 쿠키 같은 해시태그가 달렸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했던 빵집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여기가 그 화제의 눈물 쿠키 파는 곳 맞죠? 사장님, 저 4개 포장이요. 지연은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절절한 모성애와 복수의 의지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강력한 바이럴 마케팅이 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아주 세련된 차림의 중년 여성이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그 눈물 쿠키 지금 있나요? 명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여성은 쿠키를 한 개 집어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성은 특히 쿠키의 왼쪽 눈 밑에 찍힌 작은 점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 쿠키는 누가 만든 건가요? 물어봐도 될까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저희 가게 파티시에가 직접 만들었어요. 여성의 눈에서 갑자기 굵은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명희가 그 모습에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저기 손님, 괜찮으세요? 저는 김혜란이라고 합니다. 칼럼니스트예요. 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파티시에 지연이 맞죠? 지연이랑 저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마침 바로 그때 지연이 시장에서 재료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낯선 여자를 보고 말을 멈췄고 이내 그 여자가 혜란님을 알아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지연아, 혜란아, 혜란이 손에 든 쿠키를 떨어뜨리며 지연에게 달려가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세상에, 너 살아 있었어? 다들 네가 태국에서 죽었다고. 혜란이 지연을 끌어안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빵집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세 사람이 2층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은 지난 3년간 겪었던 지옥 같은 일들을 혜란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식의 배신과 태국에서의 사투,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혜란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천하의 나쁜 놈. 지연아,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지연이 혜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혜란아, 지금은 안 돼.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야. 아빠가 엄마를
그래도 진실은 밝혀야지. 넌 평생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숨어 살 거야? 혜란이 답답한 듯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그 인간이 날 버렸다는 증거가? 아무도 안 믿어줄 거야. 지연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혜란이 답답한 듯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번뜩이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칼럼을 쓸게. 칼럼? 명의가 되물었습니다. 응. 지연이 네 이름은 절대 밝히지 않을 거야. 대신 이 눈물 쿠키에 대한 이야기를 쓸게. 세상 어딘가에 있을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어떤 사연을 가진 엄마가 만든 기적의 쿠키라고. 이 쿠키가 더 유명해지면 너희 아이들도 언젠가 이 쿠키 이야기를 듣거나 보게 될 거야. 분명히 혜란의 전략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눈물 쿠키라는 매개체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실을 자극하는 심리전이었습니다. 지연이 혜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란아, 정말 고마워. 울지 마. 우리가 돕는 게 당연하지. 우린 친구잖아. 일주일 후 혜란의 칼럼이 유명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왔습니다. 기적의 눈물 쿠키,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작품. 칼럼은 게시되자마자 순식간에 조회수 1억만을 넘겼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쿠키 이야기만 읽었는데 왜 눈물이 나죠?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명희가 댓글을 읽어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연 씨, 혜란 씨, 이거 봐요. 대박 났어요. 벌써 예약 전화가 빗발쳐요. 다음 날부터 빵집 앞은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모든 방송 출연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시끄러운 고등학교 2학년 교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친구들과 책상에 둘러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야, 김수진, 너 이거 봤어? 요즘 라사나스에서 완전 난리 난 쿠키. 친구 지민이 휴대폰을 수진의 눈앞에 불쑥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눈물 쿠키라는 이름의 사진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수진이 무심코 친구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히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의 쿠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쿠키는 한쪽 눈으로 굵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눈 밑에 작은 초콜릿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 쿠키? 왜? 너도 먹어본 적 있어? 은평구에 있다는데 줄 서서 산대. 친구 지민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지민의 휴대폰을 빼앗듯이 움켜쥐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7살 때 부엌에서 엄마와 함께 쿠키를 만들던 바로 그날. 엄마, 여기 점 꼭 찍어야 해. 엄마, 여기 눈 밑에 있는 거랑 똑같이. 자신이 직접 초콜릿 칩을 들고 엄마의 점과 똑같은 위치에 찍었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그 점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푸켓에서 사라진 엄마가 자신에게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신호였습니다. 야, 김수진, 너 괜찮아? 왜 그래? 얼굴이 새파래졌어.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수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나며 책상 위에 가방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나 지금 가봐야 해. 정말 급한 일이야. 나중에 얘기할게. 수진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복도를 달렸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엄마의 빵집. 그 이름이 수진의 가슴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마침내 엄마의 빵집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 앞에 수진이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자 딸랑딸랑 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가게 안쪽 주방에서 지팡이를 짚은 한 여성이 절뚝거리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눌하지만 다정한 말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의 시선은 여성의 얼굴 왼쪽 눈 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점, 사진 속 쿠키와 똑같은, 그리고 자신의 기억 속 엄마와 똑같은 위치에 그 점이 있었습니다. 손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여성이 힘겹지만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미소, 그 목소리, 그 눈빛, 수진의 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엄마, 수진이 울음에 잠긴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연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 딸, 수진아. 지연의 목소리도 공포와 그리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엄마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은 울음을 그치고 가방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나랑 민우가 3년 동안 아빠 몰래 모은 돈이야. 엄마 찾으러 태국 갈 비행기 표 사려고 모았어.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고 그 위에 찍힌 아이들의 시간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엄마를 찾으려고, 응. 우린 처음부터 안 믿었어. 엄마가 그렇게 바다에서 허무하게 죽을 리가 없잖아. 민우도 알고 있어. 사실 민우가 먼저 의심했어. 아빠가 엄마를 해친 거 아니냐고.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몰래 용돈 모으고 그 아줌마가 사준 명품 가방 같은 것도 내가 인터넷으로 다 팔았어. 수진이 명품을 팔았던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엄마가 준 선물이라는 오염된 고리를 끊고 그 돈을 엄마를 되찾는 순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딸의 치열한 저항 방식이었습니다. 지연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 그동안 너무 고생했구나. 엄마가 부탁이 있어. 아빠랑 그 아줌마한테는 엄마가 돌아온 거 아직 비밀로 해줘.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 당장 아빠를 경찰에 신고해야지. 증거가 하나도 없어. 수진아, 엄마가 그 사람을 벌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너희가 아빠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엄마는 그게 제일 무서워. 수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가 팔짱을 낀 채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 어디서 뭐하다 이제 기어들어와? 원장님한테 전화 왔었어. 학원제다며? 수진이 황급히 가방을 숨기려 했지만 설아가 가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다 가방이 열리고 쿠키 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또 뭐야? 설아가 짜증스럽게 쿠키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빠, 이것 좀 와서 봐. 민식이 서재에서 걸어 나왔고 설아가 내민 쿠키를 받아든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민식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유명한 빵집에서 샀어요. 요즘 유행하는 거래요. 민식은 이성을 잃고 수진의 어깨를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 쿠키 누가 만든 거야? 누가 이딴 걸 만든 거냐고. 다음 날 새벽 4시 민식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검색창에 눈물 쿠키를 찾고 은평구 응암동 엄마의 빵집 주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죽었다는 법적 확신으로 3년을 버텼지만 쿠키에 찍힌 점 하나가 그 모든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증오와 공포가 뒤섞인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식은 빵집에 들이닥쳐 지연의 팔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민식이 현금 봉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여기 5천만 원이야. 이거 받고 당장 꺼져.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면, 아니, 아이들 앞에 나타나면 늦었네. 우리 수진이가 이미 다 알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지연의 한마디에 민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쿠키 진열대를 발로 차부수고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식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수진을 서재방에 가두고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학교도 가지 마. 당분간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올 생각 마. 방문이 철컥 잠기는 소리가 들리고 수진은 울부짖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문틈에 귀를 갖다 댔고 수진은 문틈으로 쪽지를 밀어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셔. 은평구 엄마의 빵집. 절대 아빠한테 들키면 안 돼. 쪽지를 읽은 민우의 눈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명희가 수진의 학교에 전화를 걸었고 수진이가 사흘째 결석이라고요? 독감이 심해서 라는 말을 듣자마자 지연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입니다. 환자분 지금 뇌출혈 재발 직전이에요.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끔찍하게도 설아가 들어왔습니다. 창작 요소 설아의 협박의 설아는 산속이 코드를 만지작거리며 지연에게 독사처럼 속삭였습니다.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요. 다시 한번 오빠나 아이들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설아는 가방에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서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민식 오빠가 다 준비해 놨더라고. 말 안 듣고 자꾸 나타나면 언제든 미친 여자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아는 민우를 해외 기숙학교로 유학 보낼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지연은 절망감에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 쳤지만 힘없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흘 후 아침 민식이 수진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학교 갈 준비해. 오늘 너 학예회 있다고 했잖아. 학교에서 하도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수진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휴대폰을 물었지만 민식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조건이 있어. 발표회 끝나면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집으로 와. 그 누구와도 대화 금지야. 만약 단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그땐 민우 당장 캐나다 기숙학교로 보내버릴 줄 알아? 수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민식과 설아는 수진을 감시하기 위해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병원 병실, 명희가 조심스럽게 지연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지연 씨,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수진이 학교에서 학예회를 한대요. 지연이 그 말을 듣자마자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당장 가야겠어요. 지연은 팔에 꽃을 린 거 바늘을 망설임 없이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명희가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지연 씨, 안 돼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나요. 명희 씨, 내 딸이 며칠이나 갇혀 있었어요. 이번 기회까지 놓치면 저 정말 우리 수진이 영영 못 볼지도 몰라요. 지연이 환자복 위에 가운을 걸치며 비틀거렸습니다.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혜란이한테도 빨리 연락 좀 해주세요.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을 넘어선 모성애의 광기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경고도 몸의 고통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복수와 재회의 무대가 될 체육관을 향해 나섰습니다. 시끌벅적한 학예회가 시작되고 학생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민식과 설아는 맨 앞줄 가장 중앙에 앉아 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뚫고 체육관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누가 봐도 병원에서 막 뛰쳐나온 듯한 환자복 차림, 지팡이를 짚은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링거바늘 자국이 선명한 손등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무대 위를 바라보며 모든 힘을 짜내어 외쳤습니다. 수진아. 그 누구보다 간절한 엄마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그 목소리를 들은 수진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야. 엄마 목소리야. 수진은 자신의 순서도 잊은 채 커튼을 젖히고 무대 한가운데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그 순간 체육관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민식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며 지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당장 나가. 도안팀. 빨리 이 여자 좀 끌어내요. 당장. 하지만 수진이 더 빨랐습니다. 수진은 이미 엄마에게 달려가 쓰러지기 직전인 지연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민식이 두 사람을 떼어 놓으려고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나 당장 내 딸한테서 그 더러운 손 떼지 못해. 그 순간 분노가 폭발한 수진이 아버지를 있는 힘껏 밀쳐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아빠가 뭔데. 엄마한테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자신에게 대든 수진의 모습에 이성을 잃은 민식이 다시 지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른 나머지 단상 앞 계단을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민식이 계단에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설아가 그런 민식을 황급히 잡으려다 하이에 꺾이며 함께 엉켜 넘어졌습니다. 아, 오빠,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계단 아래 바닥에 비참하게 쓰러졌습니다. 민식은 부러진 듯한 다리를 붙잡고 신음했고 설아는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혀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체육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체육관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저는 금성일보 박 기자입니다. 그 뒤를 이어 혜란이 체육관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내가 너무 늦었지. 혜란이 지연에게 달려와 쓰러지지 않게 부축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밝힐 시간이야. 지연아, 다 준비됐어. 박 기자는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꺼내 방금 전 촬영한 영상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1억억 노린 비정한 남편, 아내 버리고 내연녀와 초호와 재혼, 학부모들이 웅성거리며 저마다의 휴대폰으로 방금 올라온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체육관 문이 다시 한번 벌컥 열리며 숨을 헐떡이는 한 소년이 교복 차림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우였습니다. 지연이 팔을 벌리자 민우가 엄마 품으로 울면서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 맞죠? 민우는 가방을 뒤적여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요. 누나랑 제가 3년 동안 모은 거예요. 엄마 찾으러 태국 갈 비행기 표 사려고 모았어요. 그 통장을 받아든 지연은 아이들의 그 깊은 마음에 결국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고지어 구급대원들과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민식은 들것 위에 실려가면서도 여전히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다 저 여자가 꾸민 거라고. 내가 너희들 전부 다 고소할 거야. 박 기자가 민식의 입에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강민식 씨, 3년 전 부인을 태국에 유기한 것이 사실입니까? 보험금 1억을 수령해서 내연녀와 생활하신 거 맞습니까? 민식은 대답 대신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민식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설아는 유산의 충격과 사회적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홀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지연은 혜란이 소개해준 능력 있는 변호사를 통해 재산과 명예를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기적적인 생존은
남편의 완전한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은평구의 작은 빵집 앞 엄마와 이모의 빵집이라는 따뜻한 새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가게 문에는 축 1주년, 우리가 함께한 기적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쿠키는 여전히 웃는 얼굴 모양이었지만 3년 전의 슬픈 눈물 자국은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눈이 예쁜 초승달처럼 기분 좋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행복 쿠키예요. 저희가 정말 행복해졌거든요. 지연이 수줍지만 밝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지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중학교 3학년 민우는 자전거로 배달을 책임졌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네 사람이 창가 테이블에 둘러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 수진이 민우랑 이렇게 함께 있고 명희 씨도 곁에 있고요. 지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도 엄마가 돌아와서 너무 행복해요. 수진과 민우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네 사람의 행복한 얼굴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임을 지연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눈물이 섞인 쿠키가 결국 행복한 미소의 쿠키로 변했듯이 우리 삶의 아픔도 언젠가는 치유되고 더 단단한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이 이야기는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시 찾은 가족, 그리고 새로 만난 소중한 인연, 그것이 그들이 고통 끝에 얻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